옛날 옛적 동양의 어느 산속 마을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실천하며 전파한 무의자연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며 그의 말한 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농부가 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제 밭에 병충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가족은 이 수확에 의존합니다. 농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우위를 기억하거라. 젊은이여. 자연의 질서를 따르도록 하여라. 농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지만 노인의 말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너의 밭은 자연의 일부이다.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단다. 자연 속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해보아라. 농부는 고민 끝에 노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자연적 요소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병충해를 먹는 새들이 이따금씩 밭 근처를 날아다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농부는 새들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밭 옆에 작은 연못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병충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농부의 밭으로 모여들어 해충을 잡아먹었고 농부의 작물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어느덧 수확철이 되었고 농부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수확을 자랑했습니다. 그제야 농부는 노인의 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인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자연을 믿고 따르니 그 답이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의자연은 그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네. 그것은 자연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일세. 강제하지 않되 그 안에서 적절함을 찾는 것이지. 이후로도 농부는 무의자연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사에 서두르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고 하나둘씩 그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더욱 조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남긴 무의자연의 철학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마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그 흐름을 따르는 법을 배웠고 이는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 마을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인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이름 없는 선비는 책의 이황이 깊고 난해한 이론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황의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론의 본질을 재미있게 전달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인 밥상 뒤집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통적으로 월등한 밥상을 차려놓고 이를 다 먹은 후 가장 멋지게 밥상을 뒤집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선비는 이 대회를 통해 이기이원론의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회 날 모든 참가자가 각각의 밥상을 멋지게 차려놓았고 선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밥상을 뒤집지 않고 오히려 밥상 위에 참신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두 개의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얗고 밝은 의상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칙칙하고 무거운 의상을 걸치고 있었죠. 선비는 고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 두 인형은 각각 이와 기를 상징합니다. 하얗고 밝은 인형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 내재된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원리인 이를 나타냅니다. 그 반짝이는 눈은 각각 의질서와 목적을 보고 있으며 세상의 이상적인 모습을 희망합니다. 반면 칙칙한 옷을 입은 인형은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는 기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생생한 힘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선비는 두 인형을 서로 멋지게 춤을 추게 하며 가와 기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누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기 역시는 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비는 이 논쟁조차도 그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두 인형을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논쟁을 시도조차 하는 것이 두 원리의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이상이자 목적입니다. 하지만 기 없이는 그 이상이 실현될 수 없겠죠? 여러분의 밥상도 이와 기가 합쳐져야만 있어야 할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밥상 뒤집기를 통해 우리는 이 두 원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해석에 환호했고 이황이 전달하려 했던 이론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선비는 밥상을 뒤집지 않았지만 그가 풀어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며 대회의 공식적인 승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해석을 듣고 난 후 이기이원론을 매일의 삶에서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처럼 철학 을놀이와 이야기로 풀어내어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는 율곡 이이사상이 깃든 특별한 가게가 하나 있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잡화점이 아니라 희통기국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장소였다. 가게의 이름은 리와 기의 조화로운 상점이었다. 이 상점의 주인 노년의 현자는 이이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이와 기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서면 주인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리가 통하고 기가 국한 곳이오. 자, 체험해보시오. 상점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환상적인 벽화였다. 이 벽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름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벽화는 이상적인 세상, 즉 이의 세계를 상징하며 그 위로 현실적인 소리와 색채, 기가 어우러져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하나가 이 상점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청년이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청년을 벽화 앞으로 데려갔다. 자네는 이 벽화를 어떻게 보나요? 청년은 벽화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점차 그 안에서 질서가 보이기 시작했다. 구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불변하는 진리가 숨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였다. 하지만 그 진리도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려면 나는 제한된 틀 속에서 구현되어야 했다. 주인이 설명했다. 이상 속의 이는 모든 것에 통하며 변하지 않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기라는 한계와 조건 속에서만 구체화될 수 있어. 그것이 이통기국의 도리요. 자네의 이상 또한 그 자체로는 완벽할지 모르나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려면 적절한 기의 환경이 필요하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깨달았다. 그는 상점에서 나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꼭 맞는 현실적 조건들을 찾고 구성해 나갔다.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마을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고 마을 사람들 역시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 이루어진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 도리와 기의 조화로운 상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율곡이이 이통기국 사상은 그들에게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지침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모든 도덕적 선택이 여우의 꼬리처럼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이해하지 못해 매번 엉뚱한 선택을 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지요. 마을의 중심에는 윤리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장소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정원명령의 돌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돌판이 마치 시험지 의정답처럼 모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필로 박사가 실험 중에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지요. 필로 박사는 서류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난꾸러기로 유명한 찰리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찰리는 서류를 가지고 필로 박사에게 달려가려던 찰나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내기를 제안받았습니다. 찰리, 그 서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번 할로윈 장난대회에서 우승하게 도와줄게. 그 서류가 꼭 박사님의 손에 들어가야 할까? 친구들이 속삭였습니다. 찰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장난은 재밌지만 어쩌면 이 장난 때문에 마을 전체에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유혹은 달콤했죠. 그때 마침 윤리의 숲에서 길을 잃은 부엉이가 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엉이는 마을의 지혜로운 상징이자 숲의 수호자였고 종종 주민들에게 도덕적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봐, 작은 친구, 부엉이가 말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정원명령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내 행동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때 그 행동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모두가 중요한 것을 장난으로 숨긴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서로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될까? 칸트가 말한 보편적 법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찰리는 마치 머리 위에 전구가 켜진 것처럼 빛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찰리는 필로 박사에게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박사는 행복한 미소와 함께 찰리를 크게 칭찬하며 말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찰리, 마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러고 나서 필로 박사는 칸트의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윤리의 숲에서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매주 도덕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해하던 주민들도 점차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이해하게 되었고 보편적 원칙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마을은 도덕적 혼란에서 벗어나 점차 신뢰와 정의로 가득 찬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찰리는 친구들에게 보다 큰 존경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도 의무를 다하는 삶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나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던 찰리에게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윤리는 행위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하며 그 행위가 보편적일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말이죠.